늦가을 고아원 마당. 호주행 비행기를 타기 전 7살 재윤이 울고 있는 8살 민호에게 속삭였다. 나 꼭 다시 올게. 형이랑 또 같이 살 거야. 그날 이후 12년간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살 민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오전 6시에 일어나 편의점으로 출근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도시락을 데우고 담배를 팔았다.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와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낡은 이불을 덮고 잠들었다. 고아원을 나온 지 2년 그는 그렇게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재고를 정리하던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익은 번호였다. 고아원 원장이었다. 민호야, 재윤이 알지? 호주 간 재윤이 말이야. 민호의 손이 멈췄다. 재윤.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저려왔다. 재윤이가 한국에 온대. 오늘 저녁 비행기로. 원장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했지만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2해 만이었다. 7살 재윤이 떠난 그날 이후 민호는 단 한 번도 그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 처음 몇 년은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다. 편지가 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민호는 재윤을 기억 속에 묻어두려 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돌아온다고 했다. 민호는 편의점 사장에게 급히 조퇴를 부탁하고 공항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버스로 2정거장을 더 갔다. 공항 입국장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전광판에 호주발 비행기 도착 시간을 확인했다. 30분 후였다. 입국장 문이 열릴 때마다 민호는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들, 가족을 만나 포옹하는 사람들, 택시기사의 이름표를 든 사람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나타났다. 재윤이었다. 분명 재윤이었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훤칠한 키에 잘 빠진 체격, 깔끔한 검은색 코트와 손목에 명품 시계. 하지만 무엇보다 민호를 얼어붙게 한 건 그의 눈빛이었다. 차갑고 멀고 낯설었다. 7살 재윤의 눈에 있던 그 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호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재윤아. 목소리가 떨렸다. 재윤이 고개를 돌렸다. 잠시 민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걸어왔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2해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재윤은 무표정했다. 그는 민호 앞에 멈춰서서 말했다. 형, 오래 기다렸지? 민호는 재윤을 껴안으려 했지만 재윤은 한 발짝 물러섰다. 여기 사람 많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민호는 당황스러웠지만 아마 낯선 환경 때문일 거라 생각했다. 밥 먹었어? 어디 가고 싶어? 집은 어디야? 질문이 쏟아졌지만 재윤은 짧게만 대답했다.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나가자. 공항을 나서는 재윤의 뒷모습을 보며 민호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반가움보다는 불안함이 먼저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12해 만에 만난 동생이었다. 어색할 수밖에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재윤은 민호의 반지하 원룸에 짐을 풀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민호는 자신의 이불과 옷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재윤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 좁아서 미안해. 조금만 참아. 내가 더 벌어서 좀 더 넓은 데로 옮길게. 민호는 미안한 마음에 연신 말했지만 재윤은 괜찮다고만 했다. 재윤은 입양 가정 이야기를 꺼냈다. 호주 부모님이랑 안 맞았어. 문화 차이도 있고 그냥 힘들었어.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독립하고 싶었는데 한국이 그리워서 돌아왔어. 여기서 정착하려고. 민호는 재윤의 손을 꼭 잡았다. 고생 많았구나.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재윤은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다. 재윤은 빠르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며칠 후부터는 낮에 혼자 나가기 시작했다. 은행 일 보러 간다거나 아는 사람 만나러 간다고 했다. 민호는 궁금했지만 깊이 묻지 않았다. 재윤도 자기 생활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먼저 잠들고 재윤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한국의 금융회사들 목록이 떠 있었다. 재윤은 하나하나 클릭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본사 위치, 직원 규모, 보안 시스템.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다. 이런 일을 처음 하는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민호가 뒤척이는 소리에 재윤은 재빨리 화면을 껐다. 어둠 속에서 잠든 민호를 바라보았다. 형, 민호 형. 그는 속으로 그 단어를 되뇌었다. 12해 전 고아원에서 자신을 보살펴주던 유일한 사람. 하지만 지금 재윤이 여기 있는 이유는 그때의 우정 때문이 아니었다. 재윤은 가끔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다. 영어였다. 민호가 그 모습을 본 적도 있었다. 호주 친구야? 민호가 물으면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쪽 일 정리하는 중이야. 재윤은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때로는 새벽 2, 3시에 돌아왔다.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났고 가끔은 술 냄새도 났다. 민호는 걱정스러웠다. 재윤아, 무슨 일 있어? 힘든 거 있으면 말해. 하지만 재윤은 늘 괜찮아라고만 했다. 한 달이 지났다. 재윤의 짐은 여전히 가방 안에 있었다. 그는 이 집에 정착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민호는 그것도 이상했지만 재윤을 다그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어느 날 재윤이 제안했다. 형, 내가 아르바이트 하나 소개해 줄까? 민호는 반가워했다. 편의점 월급만으로는 둘이 살기 빠듯했다. 좋지. 뭔데? 재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배달 일이야. 어렵지 않아. 근데 돈은 좀 돼. 민호는 고민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윤이 소개하는 일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재윤은 다시 노트북을 켰다. 이번에는 화상 통화였다. 화면 너머의 남자는 중년이었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잠깐의 대화 후 재윤은 화면을 끄고 잠든 민호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미안해, 형.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보이지 않았다. 재윤이 소개한 일은 생각보다 간단해 보였다. 서류 봉투를 받아서 지정된 주소로 배달하는 것. 민호는 첫날 세 곳을 다녀왔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이태원의 허름한 건물, 그리고 여의도의 한 사무실. 받는 사람들은 모두 말이 없었다. 봉투를 받고 고개만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이상한 점은 있었다. 첫째, 받는 사람들이 모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실내에서도. 둘째,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즉시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셋째, 몇몇은 봉투를 받자마자 두툼한 현금 봉투를 건넸다. 재윤한테 전해줘. 그들은 그렇게만 말했다. 민호는 재윤에게 물었다. 이거 괜찮은 거 맞지? 왜 다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재윤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형, 나만 믿어. 합법이야. 그냥 프라이버시 중시하는 사람들이야. 연예인 관련 일도 있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윤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졌다. 일주일 후 민호는 네 번째 배달을 가던 중이었다. 골목을 지나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났다. 잠깐만요. 경찰이 차에서 내렸다. 민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발동했다. 그는 봉투를 꼭 쥐고 반대편 골목으로 뛰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시장 통로로 들어갔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달렸다. 경찰이 뒤따라오는지 확인할 여유도 없었다. 10분을 달린 후에야 멈춰섰다. 숨이 턱까지 찼다.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지만 뜯어볼 용기는 없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재윤을 기다렸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재윤이 돌아왔다. 재윤아.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늘 경찰한테 쫓겼어. 정확히 뭐 하는 거냐? 재윤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금세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형, 미안. 설명을 안 해줬네. 그냥 투자 관련 서류야. 세금 문제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고. 곧 끝나. 조금만 참아줘. 민호는 재윤의 눈을 바라보았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했다.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재윤을 믿고 싶었다. 12회를 기다렸던 친구였다. 알았어. 근데 위험한 일은 하지 말자.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형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배달 일은 계속되었다. 점점 더 늦은 시간에, 점점 더 외딴 장소로. 민호는 매번 불안했지만 재윤의 말을 믿으려 애썼다. 재윤이 이렇게까지 할 리 없다고, 호주에서 뭔가 힘든 일이 있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어느 날 민호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재윤을 보았다. 재윤은 고급 세단에 타고 있었다. 옆자리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둘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민호는 숨어서 지켜보았다. 재윤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냉정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차가 떠나고 민호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재윤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배달 일이 바뀌었다. 이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USB, 노트북, 때로는 서류 가방 전체를 옮겼다. 받는 사람들도 달라졌다. 더 긴장한 얼굴들, 더 두꺼운 봉투들. 민호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재윤이 말했다. 형, 이번만 하면 우리 제대로 된 집 구할 수 있어. 보증금도 낼 수 있고 형도 편의점 그만둘 수 있어. 민호는 흔들렸다. 평생 좁은 방에서 근근히 살아왔다. 제대로 된 집에서 재윤과 함께 사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정말 이번만?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민호는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다. 재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호주에서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가족에게 버림받았을 거라고. 돈이 필요했을 거라고. 민호는 재윤을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경찰에게 쫓기는 꿈, 감옥에 갇히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재윤은 그런 민호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일을 멈추라고는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호가 먼저 잠들고 재윤은 다시 노트북을 켰다. 화상 통화였다. 통화를 끝내고 재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곳에 정착하러 온 게 아니었다. 임무를 수행하러 왔을 뿐이었다. 재윤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형. 조금만 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민호도 함께. 한 달이 더 지났다. 민호의 통장에는 생전 처음 보는 금액이 쌓였다. 재윤이 말한 대로였다. 하지만 그 돈을 볼 때마다 민호는 불안했다. 이 돈으로 뭘 살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어느 날 민호는 배달 중에 우연히 서류 한 장을 보게 되었다. 봉투가 찢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금융 계좌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수십 개의 계좌, 수십억 원의 금액. 민호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금 세탁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재윤에게 말하지 못했다.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재윤과의 관계도, 함께 사는 것도, 모든 것이. 그래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민호 자신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다. 재윤은 그런 민호의 변화를 눈치챘다. 형이 알아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재윤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지 못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좁은 방 안에서 둘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은 재윤이 외출한 날이었다. 민호는 집에서 쉬고 있었다. 우연히 재윤의 노트북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꺼진 줄 알았는데 화면이 켜져 있었다. 민호는 처음에는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호기심은 두려움보다 강했다. 화면을 클릭했다. 문서가 떠올랐다. 민호는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김민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심지어 고아원 기록까지 모든 것이 거기 있었다. 민호의 손이 떨렸다. 문서를 더 읽었다. 민호는 숨이 막혔다. 자신은 재윤에게 친구가 아니었다. 그저 이용하기 좋은 요원이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재윤의 메시지를 뒤졌다. 암호화된 앱이 있었다. 비밀번호를 몇 번 시도했다. 그리고 우연히 맞췄다. 0807 재윤이 떠난 날짜.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재윤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메시지들이 나타났다. 보스와의 대화였다. 그중 하나에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민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재윤이 화면에 나타났다. 하지만 민호가 아는 재윤이 아니었다. 차갑고 냉정하고 비즈니스 같은 표정이었다. 민호는 완벽한 타겟입니다. 재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아원 출신이라 연고가 없고 감정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저를 의심 없이 따릅니다. 지시한 일은 뭐든 합니다. 영상 속 재윤이 웃었다. 그 웃음은 민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민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재회도 정착도 우정도 모든 것이 계획된 거짓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윤이 돌아온 것이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열린 노트북. 재윤은 한 번의 상황을 파악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재윤과 눈이 마주쳤다. 긴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물었다. 이제 알았구나. 재윤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도 당황도 없었다.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버텼다.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 목소리가 떨렸다. 재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민호는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난 내가 정말 날 보러 온 줄 알았어. 그 약속을 지킨 줄 알았어. 재윤은 고개를 돌렸다. 민호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형? 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민호가 손을 들어 막았다. 이제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민호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나가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윤이 문을 막아섰다. 형, 나가면 안 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민호는 재윤을 밀쳤다. 비켜. 하지만 재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형? 재윤의 목소리가 절박해졌다. 이제 형도 알았잖아. 빠져나갈 수 없어. 우리 둘 다. 민호는 재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보았다. 재윤도 무서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민호를 위한 두려움인지 자신을 위한 두려움인지는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민호와 재윤은 여전히 마주 서 있었다. 둘 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결국 재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앉자. 설명할게. 민호는 침대 끝에 앉았다. 재윤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1미터였지만 그 거리가 천리처럼 느껴졌다. 재윤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호주 입양 가정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재윤을 데려간 부부는 국제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고아들을 입양하는 척하며 조직원으로 키웠다. 재윤은 7살 때부터 훈련을 받았다. 언어, 컴퓨터, 금융,
심지어 호신술까지. 그는 고아원에서의 기억을 지우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지울 수 없었다. 형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어. 재윤이 말했다. 근데 연락할 수 없었어. 조직이 감시했으니까. 민호는 듣고만 있었다. 재윤은 계속했다. 18살 때 한국지점 설립 임무를 받았어. 믿을 수 있는 내부자가 필요했고 나는 형을 떠올렸어. 민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 재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형이 보고 싶었던 건 진짜야. 그게 아니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야. 민호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그래. 근데 결국 날 이용했잖아. 재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호가 다시 말했다. 지금이라도 자수하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재윤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왜?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윤이 노트북을 열어 파일 하나를 보여줬다. 민호의 이름으로 된 계좌들, 거래 내역들, CCTV 영상들. 조직은 형을 이미 공범으로 만들었어. 증거도 다 있어. 자수하면 형도 감옥 가. 민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재윤이 계속 말했다. 조직은 배신자를 그냥 두지 않아. 형이 경찰에 가면 나는 죽어. 형도 안전하지 않고.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럼 어떡하라고? 계속 이렇게 살라고? 재윤은 민호의 손을 잡았다. 방법이 있어. 나만 믿어줘. 민호는 재윤의 손을 뿌리쳤다. 믿어? 지금 그 말이 나와? 재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민호가 일어서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난 신고할 거야. 이렇게는 못 살아. 재윤이 재빨리 휴대폰을 빼앗았다. 둘이 휴대폰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 했다. 형? 재윤이 소리쳤다. 형이 잡히면 나도 죽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호는 멈췄다. 재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우리 둘 다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게. 민호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재윤도 바닥에 앉았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민호가 작게 물었다. 정말 방법이 있어?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 믿어줘. 민호는 재윤을 바라봤다. 그 눈에서 거짓말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혹은 찾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결국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재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 형.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재윤도 알고 있었다. 형을 구할 방법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둘 다 그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거짓 희망에라도 매달리고 싶었다. 이틀 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경찰 금융사기 특별수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윤의 노트북에 경고 메시지가 떴다. 정보 유출 의심. 즉시 철수하라. 재윤은 민호를 깨웠다. 형, 일어나. 지금 가야 돼. 재윤이 짐을 챙기며 말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돼. 경찰이 곧 올 거야. 민호는 잠에서 깨어났다. 재윤은 민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설명은 나중에. 지금은 따라와. 둘은 새벽 4시에 집을 나섰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 옷가지 몇 벌과 현금만 챙겼다. 해가 뜨기 시작했다. 재윤은 작은 모텔을 찾았다. CCTV가 없는 곳이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민호가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재윤은 창문 밖을 확인하며 말했다. 조직이 우리를 의심해. 그리고 경찰도 우리를 찾고 있어. 민호는 벽에 기댔다. 그럼 어떡하는데? 재윤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다. 24시간만 시간을 벌면 돼. 내가 준비해둔 게 있어. 위조 여권이랑 비행기표. 동남아로 빠져나갈 수 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안 가. 도망치고 싶지 않아.
재윤이 민호의 어깨를 잡았다. 형, 선택권이 없어. 여기 남으면 감옥 가. 민호는 재윤의 손을 뿌리쳤다. 그게 내 잘못이잖아. 소리가 모텔 방에 울렸다. 재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호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재윤은 민호 옆에 앉았다.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형,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땐 진짜 형 동생으로 태어날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윤이 계속 말했다. 이번 생에서는 형한테 너무 못했어. 다음 생에서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민호는 재윤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진심을 보는 것 같았다. 민호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재윤이 먼저 일어섰다. 배고프지? 편의점 가서 뭐 사올게. 밖에 나가지 마. 재윤은 모자를 눌러쓰고 나갔다. 혼자 남은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민호는 문득 궁금했다. 만약 재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자신의 삶은 어땠을까?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며 소소하게 살았을까? 그게 더 행복했을까? 재윤이 돌아왔다. 편의점 도시락 2개와 음료수를 들고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대화가 필요 없었다. 무슨 말을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재윤이 휴대폰을 확인했다. 자정에 이동할 거야. 그때까지 쉬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정이 되기 전 재윤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조직이었다. 위치 파악됨. 움직이지 마라. 재윤의 얼굴이 굳었다. 동시에 모텔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사이렌 소리였다. 경찰이 온 것이다. 재윤은 재빨리 민호를 일으켰다. 뒷문으로 나가자. 둘은 방을 나와 복도를 뛰었다. 하지만 계단에 이미 경찰이 올라오고 있었다. 재윤은 방향을 바꿔 옥상으로 향했다. 문을 박차고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옥상에는 다른 출구가 없었다. 재윤은 주변을 둘러봤다. 옆 건물로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형, 저기로. 하지만 그때 옥상 문이 다시 열렸다. 경찰이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조직원들이었다. 앞에 선 남자가 재윤을 향해 총을 겨눴다. 민호가 아는 얼굴이었다. 영상에서 봤던 보스였다. 너희들이 책임져줘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재윤은 민호를 뒤로 밀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다 제가 속인 겁니다. 보스는 웃었다. 늦었어. 이미 둘 다 끝났어.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직원들이 당황했다. 보스는 재윤을 노려봤다. 내가 경찰을 불렀구나. 재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보스는 믿지 않았다. 그가 다시 총을 겨눴다. 이번엔 민호를 향해. 내가 아끼는 사람부터 죽여줄게.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쓰러진 건 민호가 아니었다. 재윤이 민호 앞으로 뛰어들었다. 총알이 재윤의 가슴을 관통했다. 재윤은 비틀거리다 민호의 품에 쓰러졌다. 재윤아. 민호의 비명이 밤하늘에 울렸다. 경찰들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조직원들이 제압됐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품 안에 재윤만 보였다. 재윤은 피를 흘리며 민호를 올려다봤다. 손을 들어 민호의 뺨을 쓰다듬었다. 피가 묻었다. 미안해, 형. 재윤의 목소리는 약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마. 구급차 온다. 괜찮을 거야. 재윤은 미소 지었다. 형, 나 약속 지켰지? 민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켰어. 다시 같이 있었잖아. 재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재윤의 손이 떨어졌다. 눈이 감겼다. 민호는 재윤을 흔들었다. 재윤아, 일어나. 재윤아.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이 민호를 재윤에게서 떼어냈다. 민호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민호는 재윤의 시신을 바라봤다. 12회를 기다렸고 몇 달을 함께했고 이제 영원히 헤어졌다. 사이렌 소리만 밤을 가득 채웠다. 3년 후 민호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는 고아원으로 돌아와 자원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책을 읽어주고 잠들 때 옆에 있어줬다. 한때 자신이 받았던 것처럼 복도 벽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걸려 있었다. 8살 민호와 7살 재윤이 어깨동무를 한 사진. 민호는 가끔 그 앞에 서서 재윤을 바라봤다. 사진 속 재윤의 눈에는 이미 그때부터 무언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니면 지금의 민호가 그렇게 보는 것일까? 너 거짓말쟁이야. 민호가 중얼거렸다. 다음 생엔 진짜 형제로 만나자던 약속 꼭 지켜. 사진 속 두 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